징역 2430년.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정치인에게 구형된 형량이에요. 142개의 혐의, 4000페이지 기소장, 범죄 조직 두목이라는 딱지까지. 근데 이 사람이 저지른 진짜 범죄가 뭔지 아세요? 다음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98% 증발하고 빵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서는 나라. 청년 42만 명이 1년 만에 조국을 등진 나라.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은 경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정치였습니다. 한 남자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경제학 교과서를 불태우고 헌법을 뜯어고치고 반대파를 감옥에 쳐넣은 이야기.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당시 튀르키예는 바닥을 찍은 상태였습니다. 90년대 내내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부패가 만연했고 2001년에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몰렸거든요.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신문 한 면을 장식하던 시절이었죠. 바로 이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이 정의개발당을 이끌고 집권합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의외로 정석적이었어요. IMF 권고안을 충실히 따랐고 재정 허리띠를 바짝 졸랐으며 비효율적인 공기업들을 민간에 넘기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2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를 훌쩍 넘겼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잠깐 휘청했지만 2010년에 8.8%, 그 다음 해에는 9%가 넘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시기 튀르키예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유럽의 호랑이였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앞다퉈 돈을 쏟아부었고 튀르키예 국민들은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은 부패를 청산한 개혁가, EU 가입을 추진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칭송받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눈부신 성공이 훗날 파멸의 뿌리가 됩니다. 첫 번째 금이 간 건 2013년 5월이었어요. 이스탄불 중심부 탁심 광장 옆에 게지공원이라는 작은 숲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밀어버리고 쇼핑몰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거죠. 환경단체들이 텐트 치고 조용히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진 별일 아니었어요.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었죠. 새벽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잠자던 시위대를 최루탄과 물대포로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개처럼 퍼져나갔고 하룻밤 사이에 공원 지키기 운동이 반정부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 구성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어울리지 않을 좌파와 우파, 세속주의자와 독실한 무슬림, 심지어 쿠르드족까지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반 에르도안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 사회 모든 계층이 뭉친 역사적 순간이었죠. 근데 에르도안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시위대를 국민으로 보지 않았어요. 외국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꾸민 음모라고 몰아붙였고 그냥 건물 부수는 반달리즘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건이 에르도안에게 각인시킨 교훈은 명확했어요. 민주적 견제라는 건 자기 권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3년 후인 2016년 7월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튀르키예 군부 일부가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탱크가 거리를 점령하고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죠. 하지만 에르도안 지지자들이 맨몸으로 탱크 앞에 섰고 쿠데타는 하룻밤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에르도안이 한 말이 압권이에요. 이건 신이 내린 선물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견제하는 모든 세력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제거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진압 직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역사에 기록될 대숙청이 시작됩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경찰, 판사, 검사, 교사, 일반 공무원 할 것 없이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군대는 더 처참했어요.
장교 2만 4천여 명이 쫓겨났고 장군급 지휘관의 81%가 이 숙청으로 사라졌죠. 3년 동안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귤렌 운동 추종자라는 혐의로 구금된 사람이 무려 51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쿠데타 가담자 처벌이 아니었어요. 사법부, 행정부, 군부, 언론, 교육계에서 에르도안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물들을 뿌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숙청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인 2017년 4월 에르도안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의원 내각제를 없애고 총리직을 폐지한 뒤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 대통령이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최고 사법기구까지 직접 통제하게 됐습니다. 투표는 군대와 사법부가 초토화되고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공포 분위기에서 치러졌어요. 결과는 51.4%로 간신히 통과됐는데 이 과정도 논란이 엄청났습니다. 원래 무효 처리돼야 할 도장 없는 투표용지 150만 장을 유효표로 인정하는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국제참관단이 불공정 선거라고 비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에르도안은 옛 오스만 제국 술탄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요. 2017년 헌법 개정은 단순히 정치 구조만 바꾼 게 아닙니다. 경제를 파탄내는 방아쇠이기도 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중앙은행이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이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대통령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가 된 거죠. 견제장치가 증발한 2018년 예고된 위기가 터집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신흥국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튀르키예가 특히 취약했어요. 기업들이 달러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었거든요. 자국 화폐 가치가 추락하면 정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방어합니다. 경제학 기초예요. 근데 에르도안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한 거죠. 세계 경제학계를 경악시킨 이른바 에르도안 경제학의 탄생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어요. 금리는 비용이다. 높은 금리가 높은 물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를 불태워야 믿을 수 있는 이론이죠. 불을 끄려고 휘발유를 붓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표면적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를 죄악시하니까요. 에르도안도 이자를 모든 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혐오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정치였습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이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데 이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계속 풀어줘야 경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서방이 뭐라 하든 우리 기 갈 길 간다는 식으로 포장하면 민족주의의 정서에 불을 붙일 수 있었죠. 이 괴상한 경제정책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단순무식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거예요. 2021년 3월에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렸던 중앙은행 총재가 있었는데 금리 올린 지 이틀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같은 해 10월에는 대통령 뜻에 어긋난 부총재 2명과 정책위원이 한밤중에 잘렸고 2024년에 야심창입한 총재마저 8개월을 못 버티고 사임했습니다. 5년 동안 중앙은행 수장이 5번이나 바뀐 거예요. 중앙은행 독립성 같은 건 완전히 농담이 됐죠. 금리를 억지로 누르니까 튀르키예 화폐 리라가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2012년에 1달러당 1.8리라였던 환율이 2018년에 7리라, 2021년에 13리라, 그리고 지금은 41리라를 넘어섰어요. 12년 사이에 돈 가치가 98%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8,500만 국민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재밌는 건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이에요. 2025년 8월에서 9월 기준 공식 수치는 연 33%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 높지만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 숫자를 믿지 않아요. 같은 시기 독립연구기관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71%였거든요. 정부 통계와 현실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왜 이런 조작 의혹이 나올까요? 야당 의원 설명이 명쾌합니다. 통계청이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숫자를 낮춘다는 거예요.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참고로 이 발언을 한 의원은 통계청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 서민 생활은 처참해요. 2025년 기준 아이폰 16 프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미국 가격의 2배가 넘는 2,182달러에 팔려요. 이스탄불 관광지에서 케밥 한 끼가 380리라, 수프 한 그릇이 120리레라인데 정작 서민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빵집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이 빵줄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튀르키예의 일상이 됐어요. 기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2023년 이스탄불이 2,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1위에 올랐어요. 런던과 두바이를 제쳤죠. 4위도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였습니다. 이유는 뻔해요. 리라 가치가 폭락하니까 달러나 유로 쓰는 외국인에게는 초저가 여행지가 된 거죠. 2025년에 튀르키예에 다녀온 관광객이 인터넷에 후기를 남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는 순간 관광세가 붙고 바가지가 끝이 없다. 슈퍼마켓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고요. 관광객에겐 천국, 현지인에겐 지옥인 이중 경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2023년 대선에서 에르도안이 간신히 이기긴 했는데 경제가 워낙 엉망이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정통 경제학자 메흐메트 심셰크를 재무장관으로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심셰크 장관과 새 중앙은행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금리를 8.5%에서 45%까지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물가와의 처절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이 에르도안 지지율을 갉아먹었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2024년 3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대승을 거뒀어요. 그 중심에 에크렘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8년 대선에서 에르도안을 물리칠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경제 안정이냐 정치적 생존이냐 기로에 선 거죠. 그가 선택한 건 생존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먼저 이스탄불 대학이 이마모올루 시장이 35년 전에 밟았던 편입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졸업장을 취소합니다. 튀르키예의 헌법상 대통령 후보는 대학 졸업자여야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2028년 출마 자격을 날려버린 거죠.